안녕하세요. 사샤입니다. 지금 사실 새벽 4시 반인데 마이크를 왜 켰냐면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좀 잠기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로 아침 목소리로 자기 전 컨텐츠를 만들고 저녁 목소리로 아침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기 전에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좀 잔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도 갓 일어난 상태라 정도는 돼 있지 않지만 뭐 누군들 그러겠습니까.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유지연님의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또 누가 있냐면 그 파울로 코엘료,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의 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그 뒤로 시리즈들을 하나씩 시간이 있을 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한 여성이 있다. 평화주의자이고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채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생활환경 운동가이다.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도중에 만나 이제는 작가와 독자가 아닌 친구가 되었다.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예민해서 사물을 보는 감각이 뛰어나다. 모든 면에서 옳고 합리적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제목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할까 생각 중이다. 한 번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머리 뒤쪽에서 비치는 햇빛에 그녀의 귓바퀴 안쪽 살이 토끼처럼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색의 귓바퀴를 가졌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이고 싶어도 긴 머리가 귀를 가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이어서 갑자기 귓바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기 전에 말해두지만 그녀는 직관이 남다르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에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다. 가로 열고 귀가 얇은 나로서는 이 또한 본받을 점이다. 가로 닫고.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모피코트만이 아니라 산채로 털 잡아뜯는 거위털 패딩을 배척하며 골목길에 오랜 역사를 걷어내는 재개발에 반대한다. 길고양이를 내쫓는 동네 아저씨를 혐오하고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남는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물건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나열하면 정말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정도이다. 햇빛의 핑크색으로 변하는 길을 포함해 그녀 본래의 매력과 함께 어느덧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에너지가 은연중에 그녀와 나의 정신적 교류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그녀 못지않게 예민한 내가 느끼지 못할 리 없다. 나는 차츰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들로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들로. 그녀가 싫어할까봐 아직 귀띔해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곳으로 흐른다. 어떤 단어에 힘을 실으면 생각의 에너지가 그곳으로 모인다는 것을 심리학 연구가 밝혀내었다. 예를 들어 나는 아픈 것이 싫어 라고 말하면 마음은 아픔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에너지는 아픔 쪽으로 흐른다.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나는 건강한 것이 좋아 하고 말하는 일이다. 이것이 개인뿐 아니라 세상의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라고 귀가 얇은 나는 어디선가 새겨들었다. 전쟁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평화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그녀를 나는 더 좋아할 것이다. 농약투성이 채소나 너무 많은 육류 소비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대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녀를. 실제로 그녀가 가장 건강하게 보였을 때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햇땅콩 한 봉지를 들고 왔을 때이다. 거위털 패딩이 싫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공정무역에서 판매하는 손으로 뜨개질한 네팔산 스웨터가 좋다 라고 말하는 그녀를 나는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억지로 하는 일이 싫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슴 뛰는 일이 좋아 라고 말하는 긍정 기운을 발산하는 그녀를. 무분별하게 파괴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런 자세가 너무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들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바로 그것을 위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증오와 선동이 아니라 연민과 지성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어머니 지구가 좋아 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지구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별을 흔들지 않고는 꽃을 꺾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글귀를 나는 좋아한다. 가로 열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엮은 아메리카 인디어 연설 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가로 닫고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들고 와 서명을 요청하면서 지난 10년간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좋다 라고 말할 때의 그녀가 나는 지난 10년간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았다.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내 책 홍보로 흐른 것 같지만 워낙에 좋은 책이니 한 단락 더 인용해도 그녀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위로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원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인디언 연설 문집을 읽고 나서 가슴속에 대지와 별과 바람이 숨쉬는 그녀를 나는 더 좋아하게 되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예민함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자기 주위에 벽을 쌓는 쪽으로 그 재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고립시키는 것은 우리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 예민함으로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다. 예민한 영혼으로 태어난 것은 신의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다. 관계심리학 학자들이 말하듯이 예민함은 바로잡아야 할 심리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섬세한 감각으로 다른 이들이 놓치는 현상의 이면을 보고 울림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며 문학과 예술에 감동받는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뛰어난 감흥력을 갖는다. 예민한 사람은 그 예민함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세상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본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꽃이 보인다. 화가 앙리 마티스의 명언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 그 싫어하는 것들이 당신의 주위를 에워쌀 것이다. 그 대신 좋아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불의와 파괴를 외면하는 길이 결코 아님을 그 목록을 써내려가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다. 장미의 울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시에 대해 말할 때 장미는 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당신도 장미의 울음을 운 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지 않아 다행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자가 이 글의 주제이다. 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무엇을 좋아했는지 떠올릴 것이다. 그것이 당신 영혼의 색깔이다. 신은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했는가 묻지 무엇을 싫어했는가 묻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불행했는가 보다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를. 당신은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가?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가? 무엇으로 나다움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잠시 방문한 이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세는 곳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 그녀는 변함없이 나의 독자이고 정신적 교류자이다. 물병을 최고의 친구로 여기며 잡곡과 구근을 가까이 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그녀가 나는 좋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눈앞에 영화처럼 삶이 펼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옳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토끼기를 가진 그녀가. 오늘은 보니까 새벽 지금 4시 45분인데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비가 안 오는 날도 있고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챕터 하나 더 읽어드리면서 평안한 밤 보낼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이 뼈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 버스에 타자마자 여성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맨 뒤쪽 조금 올라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년 청년은 내 왼쪽 끝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 사이는 비어 있었다. 귤밭 안에 있는 낡고 오래된 돌집을 집필실로 개조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공항행 시내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못 가서였다. 햇빛 쏟아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는 그녀는 쉴 새 없이 통화를 했다. 다른 승객을 의식해 나름 속삭이는 듯 했지만 내 귀에는 충분히 컸다.
소리만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에 예민한 나는 다른 자리로 옮길까도 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앞쪽에 젊은 여성 옆자리뿐이어서 범상치 않은 내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앉으면 놀랄 수도 있었다. 소음 가득한 세상에 시달리다 못해 배운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의 시끄러운 수다를 봄날의 새소리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청각신경이 더 깨어났다. 그녀의 통화 내용은 흔한 일상사에 관한 것이었다. 집안일과 반찬 걱정, 아직 학생인 아이들 뒤치다꺼리 할 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과 사소한 푸념 등이 전부였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자비심의 미덕을 실천하는 수행 중인지 그녀 혼자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내 휴대폰에 저장한 명상음악을 그리워하며 이어폰을 놓고 온 것을 후회하는 순간 그녀가 마침내 통화를 마쳤다. 이제 공항까지 남은 구간을 평화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새로운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 수술받은 암이 재발했으며 이번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다시 지급될 수 있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하며 확답을 피하는 듯 했다. 그녀는 아까보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다. 보험료 재지급이 안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 제발 꼭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수다를 피해 창밖을 향하고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내 쪽에서 보이는 그녀의 오른쪽 뺨에 가느다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의 단어들이 내 갈비뼈 사이에 와서 바뀌었다. 갑자기 세계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혼은 전율하며 그 떨림은 우주에 공명한다.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크고 육체는 얼마나 왜소한가.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바위 행성 위에 올라탄 채로 삶을 여행 중이다. 자전하면서 공전까지 한다. 때로는 진도 7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깎여나가는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누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 당신의 삶도 나의 삶도. 80억 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경험하고 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거라.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제주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서귀포 돌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유리창에 기대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뺨이 아른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이 슬펐다. 상실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걸까? 그녀의 앞날에 부디 많은 여름이 기다리고 있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혼이 뼈와 만나는 저 안쪽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가슴에는 있다. 코칭 관련 홈페이지에서 읽은 글이다. 한 남자가 약속 장소를 향해 서둘러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거의 거북이 수준이었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여도 속도를 낼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려는 찰나 차 뒤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차와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약속 장소에 몇 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는 생각했다.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참을성을 발휘했을까? 빨리 비키라고 더 심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스티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성급히 판단할까? 이를테면 이런 스티커들 말이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이혼의 상처로 아파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저 껴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등에 붙인 고독한 전사이다. 그 등은 어떤 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고 다닌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참고 친절해야 한다.
인도인 친구가 다음의 일화를 보내주었다. 기차 안에서 두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좌석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근처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쳐다보면 다정한 미소를 짓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장난을 치느라 바쁘고 남자는 계속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다른 승객들은 아이들의 장난기에 화가 났고 아이들의 아버지의 태도에도 짜증이 났다. 밤이었기 때문에 다들 쉬고 싶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남자에게 소리 질렀다. 당신은 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아이들이 이토록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제지하기는커녕 미소를 부추기고 있군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 아닌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는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슬픔과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 웃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남들에게 친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잠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고생했다 라며 내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사샤 팟캐스트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Have a good night. Bye.